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편이 자신의 장모님을 급하게 데려와서는 매 끼니마다 음식을 먼저 맛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궁궐의 김이상궁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기괴한 상황 뒤에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 대신 장모님을 음식 검증자로 삼게 된 걸까요? 오늘은 40년 결혼 생활 끝에 벌어진 충격적인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장모님, 이것부터 드셔보세요. 이동길 씨가 80대 장모님 앞에 놓인 된장찌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주저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어서 드셔보세요. 괜찮으니까요. 동길 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80평 아파트 거실에 차려진 푸짐한 한식 상차림. 삼성전자 부장으로 근무하며 평생 모은 재산으로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한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치고는 너무나 기괴했습니다.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 최옥주 씨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59살의 그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숙인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결혼 40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해온 그녀가 지금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친정어머니마저 이런 기막힌 역할을 하게 된 상황. 옥주 씨의 눈가에는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요. 그제서야 동길 씨의 굳어있던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장모님,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이번엔 갈비찜을 가리켰습니다. 루이비통 지갑에서 나온 은수저로 음식을 맛보는 80대 노인. 이 집안에는 분명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장모님, 고생하셨어요. 동길 씨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하는 병사 같았달까요. 그는 아내가 만든 음식 하나하나를 정말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식사하시죠. 옥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동길 씨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 동길 씨는 장모님이 맛본 음식들만 골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메스 넥타이를 메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성공한 중년 남성 그 자체였지만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걸까요? 왜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이토록 의심하게 된 걸까요? 장모님은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딸과 사위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옥주야, 이게 대체 무슨... 어머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옥주 씨가 황급히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 집안에는 분명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 부부의 40년 결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동길 씨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장모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8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기이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옥주 씨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동길 씨는 아내의 음식을 이토록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 기괴한 상황이 시작된 것은 불과 4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동길 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나? 아니야, 분명히 표시를 해둬야겠어. 동길 씨가 부엌에서 생수병을 꺼내 들고는 검은색 매직펜으로 물의 수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마치 과학실험을 하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말이죠. 이렇게 해두면 누가 건드렸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의 눈빛에는 패러노이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왜 한 남편이 자신의 집에서 마실 물까지 이렇게 의심하게 된 걸까요? 다음날 아침 동길 씨는 눈을 뜨자마자 그 물병부터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물의 수위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표시해둔 선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옥주야, 옥주야. 동길 씨의 외침에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옥주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너 내 물병 건드렸지? 물이 왜 늘어나 있어? 물이요? 전 건드린 적 없는데요. 하지만 동길 씨는 아내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뭔가 넣었을 거야. 또 그런 짓 하려고. 옥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그런 짓이라는 말에는 분명 무서운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동길 씨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길 씨는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은 회사 구내 식당에서, 저녁조차 밖에서 해결했습니다. 김치찌개가 6,000원이라고? 집에서 끓이면 2,000원도 안 드는데.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결코 집에서 만든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탁을 외면한 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길 씨가 갑작스럽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1시간 후 그는 뜻밖의 손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옥주 씨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옥주 씨가 깜짝 놀라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옥주야, 갑자기 사위가 와서 모시고 오라고 하더구나. 무슨 일이냐? 80세의 친정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옥주 씨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동길 씨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을 우리가 모시면 어떨까 해서요. 혼자 계시기 불편하실 텐데. 겉으로는 효심 깊은 사이 같았지만 옥주 씨는 남편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믿지 못해서 어머니를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가 어머님 댁이에요. 동길 씨의 말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아무리 음식에 무엇을 넣으려 해도 장모님이 먼저 맛을 보면 된다는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발상입니까? 엄마, 요양원이 더 편하실 텐데. 옥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동길 씨가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은 이제 우리가 모셔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동길 씨가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모든 음식을 먼저 맛본 후에 말이죠. 장모님 덕분에 집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네요. 동길 씨는 만족스러워했지만 옥주 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남편의 의심 때문에 이런 굴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동길 씨의 편집증적인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옥주 씨가 견뎌야 할 고통도 더욱 커져갔습니다. 대체 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옥주 씨는 과연 어떤 절망적인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이 부부의 40년 결혼 생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1985년 25살의 옥주 씨가 30살의 동길 씨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습니다. 동길 씨는 삼성전자에 갓 입사한 유망한 젊은 엔지니어였고 옥주 씨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학력 차이는 문제없어.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당시 동길 씨의 말은 다정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이미 우월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동길 씨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아이가 태어나고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못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옥주 씨의 학력을 무시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생활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생활비? 너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뭘 그렇게 써? 동길 씨는 옥주 씨에게 한 달에 겨우 50만 원만 주고는 그것으로 온 가족의 생활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1990년대 기준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만 한 번에 10만 원씩 쓰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뭔가 만들어 줄게. 옥주 씨는 부족한 생활비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굶으면서까지 아이들 밥을 챙겼습니다. 그런 아내의 희생을 알면서도 동길 씨는 오히려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고 있어?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상황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이 무식한 년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동길 씨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아내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안 돼. 아이들이 울며 말렸지만 동길 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들까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라며 아이들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바보야? 아빠 말에 대답도 제대로 못해? 동길 씨는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엄마를 무시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아내의 학력을 끊임없이 조롱하며 아이들에게도 엄마를 무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아빠처럼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가야 해. 엄마처럼 무식하면 안 돼. 아이들 앞에서 당하는 모멸감은 옥주 씨에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1995년 동길 씨의 연봉이 4천만 원에 달했을 때도 옥주 씨에게 주는 생활비는 여전히 7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가계부나 잘 써.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독점한 동길 씨는 아내를 완전히 경제적으로 종속시켰습니다. 심지어 옥주 씨의 친정에 드릴 명절 용돈조차 자신이 직접 챙기며 내가 효자 노릇까지 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해요. 학원비? 그 돈으로 과외 선생님 한 명 붙이는 게 낫지 않겠어? 역시 무식하면 돈 쓰는 것도 비효율적이야. 동길 씨는 아내의 모든 판단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한 결정권조차 아내에게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아내는 단지 실행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밥이 왜 이래? 국물이 짜잖아. 멀쩡한 음식에도 트집을 잡으며 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다시 차려. 새벽 2시에도 옥주 씨는 일어나서 다시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차려줘도 이것도 못하는 게 뭐야? 하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년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술에 취한 동길 씨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혼해도 너는 갈 데가 없을 거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년이 뭘 할 수 있겠어? 옥주 씨의 자존감을 철저히 짓밟으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길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주 씨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엄마가 참으면 아이들이라도 평안하게 자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옥주 씨는 40년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나게 되면서 그녀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사라진 순간 옥주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2020년 드디어 옥주 씨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경기도 분당으로, 둘째 딸이 결혼해서 부산으로 떠나면서 집에는 부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참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딸이 이사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다 컸으니까 아빠 눈치 보지 마시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28살이 된 딸도 이제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옥주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떠난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라도 체면을 차리려 했던 동길 씨는 이제 아예 아내를 사람 취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야, 밥.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함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늦게 차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것도 못 기다려야 해? 하지만 이제 옥주 씨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늦게 차린 게 아니라 당신이 일찍 들어온 거예요. 58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대로 된 대꾸를 한 것입니다. 동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인연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옥주 씨의 변화는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도 일어나서 안주를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야, 안주 좀 가져와. 냉장고에 있어요. 가져다 드세요. 인연이 진짜. 동길 씨가 화를 내며 일어서는 순간 옥주 씨도 똑같이 일어서서 맞섰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이런 변화가 동길 씨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순종적이던 아내가 갑자기 자신에게 맞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했다고 해서 이제 날 우습게 보는 거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2022년 어느 날 밤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온 동길 씨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어수선해? 정리정돈도 제대로 못해? 하지만 이번에는 옥주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게 어디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인연이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동길 씨는 예전처럼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주 씨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맞을 거예요. 뭐? 인연이 지금.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만 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 말에 동길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 인생? 제 인생이 뭐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주제에 무슨 인생을 살겠다는 거야? 학력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대학을 나와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옥주 씨의 말에 동길 씨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내가 누구 덕분에 이 집 장만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당신 혼자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뒷바라지한 것도 공헌이에요. 옥주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길 씨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뒷바라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뭔 뒷바라지야? 밥하고 빨래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옥주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길 씨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옥주 씨도 더 이상 가만히 맞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신고할 거예요. 신고? 누가 믿겠어? 40년 동안 잘 살아온 부부가 갑자기? 동길 씨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옥주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폭발 직전까지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동길 씨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야, 물 좀 가져와. 이번에도 명령 조였습니다. 옥주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물만 가져다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옥주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부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2023년 3월의 어느 날 밤 옥주 씨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동길 씨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이유 없이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무식한 년아.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며칠 전부터 계속된 옥주 씨의 변화된 태도가 동길 씨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옥주 씨가 조용히 말했지만 동길 씨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들으면 어때? 내가 내 집에서 내 마누라 혼내는데 뭔 상관이야? 그는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5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변할 생각이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생각인 거죠? 옥주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하긴 뭘 변해? 나는 이대로가 좋아. 너만 예전처럼 고분고분하면 돼. 동길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길 씨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야, 물 좀 가져와. 목이 말라 죽겠어. 옥주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병이 옥주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퀴벌레 퇴치용 살충제였습니다. 한 방울만, 정말 한 방울만.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쌓인 분노와 절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라지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옥주 씨는 물컵에 살충제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투명한 물에 스며드는 독성 액체를 보며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40년간의 고통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왜 이렇게 늦어? 빨리 가져와. 거실에서 동길 씨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여기 물이요. 옥주 씨가 남편에게 물컵을 건네주었습니다. 동길 씨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맛이 좀 이상하네. 뭐야 이거? 그냥 수돗물이에요. 옥주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길 씨는 투덜거리면서도 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동길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속이 메스껍다. 처음에는 단순히 술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배가 아파. 뭔가 잘못됐어. 동길 씨가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동길 씨가 바닥에 굴러다니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119 불러야겠어요. 옥주 씨는 당황한 척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도대체 뭘 먹인 거야? 뭘 넣었어? 그 고통 속에서도 동길 씨는 옥주 씨를 의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물이라고요. 하지만 동길 씨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너 뭔가 했지? 독을 넣었지? 구급차가 도착했고 동길 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세척 준비하세요. 옥주 씨는 복도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이려 했구나. 몇 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다량의 살충제를 섭취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음식에 넣었나요? 의사의 질문에 옥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최옥주 씨 맞으시죠? 남편분 음식에 독성 물질을 넣으신 게 맞습니까? 경찰의 직접적인 질문에 옥주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하지만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혼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혼내주려고 살충제를 넣으셨다고요? 이건 살인미수입니다. 옥주 씨는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반항한 결과가 이런 끔찍한 결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동길 씨가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그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반전은 무엇일까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옥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최옥주 씨 이번 일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십니까? 담당 형사의 엄중한 목소리에 옥주 씨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동길 씨가 다급히 경찰서로 뛰어온 것입니다. 잠깐만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동길 씨의 모습에 경찰관들도 놀랐습니다. 위동길 씨 지금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동길 씨는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조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을 위협당한 당사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동길 씨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부인이 살충제를 음식에 넣은 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요. 제가 용서하는데 법까지 나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동길 씨의 예상치 못한 관용에 옥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옥주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동길 씨는 은근슬쩍 손을 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나 차분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결국 동길 씨의 강력한 선처 요청으로 옥주 씨는 구속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남편분이 너그러운 분이신 것 같아요. 경찰관의 말에 옥주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옥주야, 내가 너를 용서해줬으니까 이제 고마운 줄 알아야 해. 옥주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 말에 절대 반항하지 마. 알겠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독을 먹인 주제에 아직도 대들 생각이야. 동길 씨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 안 보내준 거야. 평생 내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결국 용서는 더 완벽한 지배를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길 씨는 옥주 씨의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여보, 왜 갑자기 어머니를? 닥쳐. 내가 무슨 권리로 말대꾸야. 독 넣은 주제. 그날부터 옥주 씨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오신 후 매 끼니마다 벌어지는 굴욕적인 의식. 장모님, 이것부터 드셔보세요. 옥주야, 이게 뭐냐? 어머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80세 노인이 며느리 대신 음식 검사를 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 자, 이제 장모님이 드셨으니까 안전하겠네요. 동길 씨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독을 넣으려 해도 장모님이 먼저 드시면 되니까. 옥주 씨는 자신이 친정어머니를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길 씨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와서 옥주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용서해준다고 해서 예전처럼 될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이야. 바닥에 쓰러진 옥주 씨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동길 씨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옥주 씨를 끌고 집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파트 복도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한테 독을 먹인 여자예요. 살인 미수범이라고요. 옥주 씨는 부끄러움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너 같은 년이 무슨 집이야? 내가 살 곳은 감옥이야.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무서워라. 부부 사이에 독을 넣다니. 그날 밤 옥주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다음날 아침 그녀는 동길 씨 앞에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장이에요. 이제 헤어져요. 동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혼? 꿈도 꾸지 마. 절대 안 해줘. 왜요? 이렇게 싫어하면서 왜 이혼은 안 해줘요? 재산 분할 때문이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한테 반을 줄 것 같아? 드디어 동길 씨의 진짜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위자료는 얼마든지 포기할게요. 그냥 이혼만 해줘요. 위자료? 독 넣은 주제에 위자료는 무슨? 오히려 내가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지. 동길 씨는 끝까지 경제적 손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옥주 씨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동길 씨는 절대 이혼 안 해준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맞섰습니다. 과연 이 부부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법원은 이 복잡한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2023년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동길, 최옥주 부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이곳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 최옥주 씨, 피고 이동길 씨와의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진술해 주십시오. 재판장의 질문에 옥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과 경제적 통제, 그리고 인격적 모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옥주 씨의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원고의 학력을 조롱하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가게 경제권을 독점하여 원고를 경제적으로 종속시켰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이웃들의 증언, 아이들의 진술서 등이 차례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길 씨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실은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길 씨의 변호사는 살충제 사건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강남 아파트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변해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동길 씨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철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40년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살인을 시도했다는 것입니까?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동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원고 최옥주 씨, 피고 이동길 씨와의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진술해 주십시오. 재판장의 질문에 옥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과 경제적 통제, 그리고 인격적 모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옥주 씨의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원고의 학력을 조롱하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가게 경제권을 독점하여 원고를 경제적으로 종속시켰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이웃들의 증언, 아이들의 진술서 등이 차례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길 씨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실은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길 씨의 변호사는 살충제 사건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강남 아파트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변해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동길 씨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철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40년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살인을 시도했다는 것입니까?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동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첫째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아버지의 폭력을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저희들 앞에서도 무식한 년이라고 모욕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참으셨어요. 딸도 화상으로 증언했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동길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식들마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것들이.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피고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합쳐 총 50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 중 절반인 25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옥주 씨 변호사의 발언에 동길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돈은 제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본 거예요. 집에서 놀고 먹은 사람이 무슨 권리로 절반을 가져간다는 겁니까? 동길 씨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사노동과 육아, 내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몇 달간의 치열한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옥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길 씨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둘째, 재산 분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재산의 40%인 20억 원을 지급하라. 예상보다 5% 적은 금액이었지만 옥주 씨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50%가 아닌 40%로 정한 이유는 원고가 살충제를 투입한 사실도 혼인관계 파탄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경제적 통제가 주된 원인이므로 원고에게 상당한 재산 분할을 인정합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결혼 기간 내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했으며 경제권을 독점하여 원고를 종속적 지위에 둔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고의 살충제 투입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된 고통의 결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용서한다며 경찰서에서 선처를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더욱 통제하려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장모를 이용하여 음식을 미리 맛보게 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간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동길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법정에서 낱낱이 폭로되고 판결로 확정된 것입니다. 20억 원. 내 평생 재산의 40%를.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옥주 씨의 얼굴에는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동길 씨는 홀로 남겨진 채 무너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주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동길 씨는 80평 아파트에 혼자 남아서 술만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2024년 2월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옥주 씨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궁전보다도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자유예요. 친정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아침 식사를 하며 옥주 씨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아. 80세의 어머니도 딸의 해방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기괴했던 김이상궁 역할에서 벗어난 지 이제 겨우 한 달.
어머니도 편안한 요양원으로 돌아가셨지만 주말마다 딸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뭔가 해보려고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볼게요. 60세가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말하는 옥주씨. 늦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20억 원의 재산 분할금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옥주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40년간 그런 생활을 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나며 옥주씨는 비로소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소중한 자산이 된 것입니다. 상담사 자격증도 따보려고요. 나이가 많아도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무식하다고 들어왔던 그녀가 이제는 공부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 이동길 씨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80평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서 소주병을 기울이는 그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살충제 사건이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동길 씨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결국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아직도 모든 책임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동길 씨. 자신의 40년간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과 후회뿐이었습니다. 20억 원을 주고 나니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컸지만 무엇보다 정신적 공허함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장님 집안일이 좀 복잡하시다면서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가장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승진에서도 밀려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동길 씨였습니다. 몇 달 후 동길 씨는 새로운 여성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그렇게 했다면서요?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여성들은 하나같이 등을 돌렸습니다. 돈은 있어도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옥주 씨는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식으로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녀를 찾는 피해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보람도 커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진정한 소명이었습니다. 딸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인다. 친정어머니의 말씀에 옥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비록 늦었지만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자유와 존중이 있는 삶. 큰 아파트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첫째 아들도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 같아요. 둘째 딸도 부산에서 올라와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밝을 수가 있구나라며 기뻐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반면 동길 씨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큰 집에 혼자 살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하지만 그 좋았던 때는 오직 자신만의 관점이었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던 이기적인 행복이었음을 말입니다. 어느 날 동길 씨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옥주 씨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40년간 폭력에 시달렸지만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화면 속 옥주 씨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당당함과 밝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길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아내의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상처받은 마음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동길 씨는 여전히 혼자서 큰 집을 지키며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권력과 경제적 우위가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배우자를 만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진정한 부부관계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